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특히 우리가 독일어 원어 디 베어반틀룽,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카프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갖고 그 다음에 카프카의 작품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카프카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제 카프카와 관련된 사진들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카프카는 원래 체코 프라하 출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일어로 작품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 문학, 독일 문학 작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천재적인 그런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죠. 요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카프카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왜 카프카가 또 일찍 요절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궁금한데,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카프카는 체코 출신이고 독일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갑충으로 변하는 내용,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좀 환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데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카프카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그 작품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오히려 죽은 이후에 사후에 출판된 소설들, 특히 심판, 성 이런 작품들은 우리 20세기 현대 인간의 어떤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잘 묘사한 그런 작품들에 들어가죠.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젊은 시절의 카프카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생일을 보면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산층 유대인 가정인데 죽을 때까지 맏아들로서 역할을 의식하면서 항상 어떤 장남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이 항상 심신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 가운데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여동생이 3명인데 막내인 오틀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가 굉장히 영적이고 또 이지적이고 경건한 그런 성품이었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 율법을 가정에서 배우죠. 그런 데다가 이제 좀 감성적인 기질에다가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섬세한 어머니 쪽 혈통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가까웠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좀 헌신하는 좀 가정적인 여인이었지만 조금 단순한 가정에만 충실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그런 여성이었고, 아버지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화를 잘 내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이제 어머니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일도 거들고, 또 카프카도 아버지 일을 거들었는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무 이익도 없고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글쓰기에 몰두하는 것을 어머니도 좀 반대하는, 아버지도 반대했지만 어머니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글쓰기에 재능이 있고 글쓰기를 자기가 원하는데도 그걸 전혀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카프카는 좀 꿈꾸는 듯한 몽상적인 그런 내면적인 생활을 기록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아버지의 어릴 적, 카프카 어릴 적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이 카프카 자신의 어떤 존재, 그뿐만 아니라 카프카의 작품에도 항상 어두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카프카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출세 외에는 숭배할 것이 없는 정말 거칠고 너무 현실적이고 또 오만한 그런 아버지가 상점주인이고 가부장이죠. 그런 아버지가 카프카의 상상 속에서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인 같은 그런 존재,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감담스럽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폭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19년에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독일어로 Brief an den Vat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 글이 이 자서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인데, 실제 주소로 붙인 편지는 물론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카프카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주입시켜준 이 아버지, 위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묶인 끈을 자르고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결혼해서 자신 또한 한 아버지가 되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그 때문에 문학으로 도피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에서 보면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삶에서 이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 자기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와의 갈등을 직접 반영한 작품이 판결이라는 작품, 독일어로 다스 우어타일이죠. 1916년 판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현혹할 정도로 이렇게 간결하고 맑은 산문으로 씌어진 카프카의 소설들이 정말 어떤 압도적인,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어떤 힘과 투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힘이 예를 들어서 카프카의 작품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처럼 그 희생자를 괴롭히고 신문하기도 하고, 또 카프카의 작품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작품에서처럼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게 결국 카프카의 삶에서의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의 이런 불안과 절망의 뿌리는 카프카가 성인이 되어서 더욱 가까이 지내고자 했던 이 아버지와 가족과의 관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프카의 절망의 어떤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프카가 아끼던 친구들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나 또 카프카가 싫어한 직업, 카프카가 살아간 그 시대의 사회, 이 모든 주변 환경이 이러한 것 등이 모든 인간 존재와 카프카가 진정한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한 어떤 신과 진정한 어떤 친교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고립되어 버렸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프카의 작품 세계가 이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 조금 지루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카프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카프카의 모든 작품에 영향을 끼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헤르만 카프카와 율리에 카프카의 아들로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카는 체코어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문학적 성향과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지만 그럼에도 카프카와 가장 절친했던 막스 브로트는 예전에 카프카가 내게 편지를 보낼 때 자주 사용했던 헤르만 카프카 상점의 봉투에는 이 머리가 크고 꼬리가 아름다운 새가 문장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카프카의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했댔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봉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한테 편지 보낼 때 그 봉투로 보내니까 그 문양이 이제 있는 거죠. 즉 당시 체코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카프카란 성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프란츠 카프카는 독일 학교만을 다녔으며 독일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카프카 스스로가 원해서 체코어를 배웠고 체코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카프카에 관한 전기를 쓸 때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카프카의 어머니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카프카의 할아버지는 백정이었고 카프카의 아버지인 헤르만의 청년 시절은 괴롭고 일이 많았으나 그의 능력과 인내는 무한했죠. 그리고 카프카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정말 타이탄처럼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카프카는 상대적으로 아버지 인자를 좀 많이 물려받지 못해서 그런지 좀 약골이었죠. 그러니까 더 아버지한테 위압감을 느꼈겠죠. 어린 시절. 카프카는 평생 힘이 세고 겉으로도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다. 힘이 세고 겉으로도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카프카의 아버지는 동시에 전적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유용하고 용의주도하게 희생과 노고로 자신이 많은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중산층 수준으로 부양한 인물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존경은 영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존경을 가문의 영향권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장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한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의 아버지는 동시대인들과 특히 자기 자식들의 행복한 상황을 끊임없이 빈정내면서 자신이 청년 시절에 이겨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러분들은 좀 그런 이야기 못 듣지만 제가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불했던 어린 시절의 삶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정말 보릿고개 죽도 안 그릇 못 먹고 뭐 이런 삶을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너무 거기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두 번쯤은 괜찮은데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효과가 떨어지죠. 오히려 반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조금씩, 그런 게 이제 지금 카프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아버지의 선조들에게서는 주로 투쟁적인 역동성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강인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선조들에는 학자들, 개벽을 지닌 몽상가들, 모험적인 것, 이국적인 것, 혹은 괴팍한 것, 운둔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을 물려받았죠. 카프카 어머니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카프카의 할머니의 이름은 에스터 포리아스였고 야콥 레비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카프카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6명의 남매가 태어났죠.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프란츠 카프카는 콩고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했고 또 파리에서 살면서 프랑스 여자와 결혼한 어머니의 남동생의 인생 행로가 보여주었던 먼 나라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남동생의 삶이 카프카의 작품에서 문학이 되었고 카프카의 완성된 작품들과 초고들의 무대로 이국적인 많은 나라들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은 트리시에서 시골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카프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의사로서 도움을 주면서 카프카의 운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이죠. 시골 의사였다고 하니까 카프카의 단편 소설 시골 의사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카프카의 주변 지인들의 삶이 카프카의 작품에 다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면이 강했던 아버지의 선조들과 정신적인 면이 강했던 어머니의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카프카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는 연약하고 예민한 아이였다. 대체로 진지했지만 가끔은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다. 책을 많이 읽었지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카프카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카프카 가문의 바탕에 레비 가문의 피가 섞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의 행동은 카프카 가문의 특성이라 할 강한 생활력, 왕성한 사업력, 끊임없는 정복 의지보다는 레비 가문의 자극적인 피에 의해 좌우되는. 자, 유튜브 선전입니다. 자, 광고 건너뛰고. 카프카는 총 6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중 2명의 남동생은 어려서 죽었고 6년 뒤에 3명의 누이 동생들이 차례로 태어났죠.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맞이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가부장제 사회 때 항상 부모님들이 맞이 역할을 강조했죠. 서구 사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카프카가 자기 장남으로서 어떤 역할, 업무, 책임 이런 걸 의식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 되었겠죠. 막스 브로트는 누이 동생들은 한 통속이었고 여동생들. 오빠에게는 거리를 느꼈다. 뒷날 카프카가 병이 든 후에는 이 거리는 막내 누이 동생에 의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막내 누이 동생은 카프카에게는 가장 믿을만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카프카의 단편 변신에는 단 한 명의 누이 동생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막내 동생이 아니었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카프카의 유년 시절은 누구에게 들어도 말할 수 없이 고독했죠. 카프카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아버지에게는 말상대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카프카의 교육은 주로 여자 가정교사와 영혼이 없는 학교에 맡겨졌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카프카의 성적인 각성은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 혹은 프랑스 여자와 연결된다고 말하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유년 시절의 모든 인상들 중에서 카프카의 천부적 재능, 즉 글쓰기의 재능에 의해서 확실히 그 위세가 과장된 기고만장한 아버지상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카프카는 1919년 11월, 즉 그가 죽기 5년 전 막스 브로트와 리보우 근처 쉘레젠에서 살았을 때 카프카는 아주 자세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브로트는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편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편지의 분량이 100쪽이 넘지만 내가 카프카와의 대화에서 입증할 수 있듯이 아버지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전달되기로 했었고, 카프카는 한동안 이 편지를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정체된 고통스럽게 상처 자국을 남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직접 아버지에게 그 주소로 뭐 빌려선 그런 건 아니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이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편지라고 보기에는 하나의 작품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는 아마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편지의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고 아마 몇 마디 위로의 말과 함께 카프카에게 되돌려 주었을 것이다. 브로트는 카프카가 쓴 모든 작품의 총체적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마치 예술에 대한 자신의 기쁨, 창조의 행복이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의 문학 작품을 아버지로부터의 도주 시도라는 총체적인 제목 아래에 배치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교육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감을 잃고 그 대신 한없는 죄의식만 갖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한편으로는 존경의 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위압감, 아버지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지금 보세요, 인상도 그죠? 인상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카프카한테 작품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한없는 죄의식을 떠올리며 저는 언젠가 누군가에 대해 그는 수치심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쓴 적이 있지요. 그렇게 편지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전에 언젠가 왜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지 물어보셨지요. 그때 저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의 근거를 설명하기에는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자신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쓴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을 서구적으로 씁니다. 그만하면 이제 충분할 만도 한데 너한테는 아직 충분하지가 못한 게지. 그래서 너는 철저히 나를 뜯어먹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겠지. 우리가 서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옛날 기사들처럼 독자적인 적수끼리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는 기사도 시대의 싸움이 그 한 가지인데, 이 경우에 각자는 계속 독자적으로 머물면서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충들의 싸움인데, 이 경우엔 상대방을 찔러 죽일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피도 빨아먹는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직업적인 싸움꾼의 경우라 할 수 있고, 네가 곧 그 경우에 해당된다. 너는 생활 능력이 없다. 이 정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아들을 억압한 겁니다.
그죠? 카프카가 이제 물론 자기가 아버지가 했을 답변을 예상해서 한 말이지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걱정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내가 너의 모든 생활 능력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 속에 착복해버린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다. 브로트는 이러한 카프카의 허구적 답장을 통해서 벌레를 다룬 작품, 변신의 기원과 성구, 그리고 다른 단편 소설들의 기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많은 것을 읽어낸 그토록 강력하고도 꺾이지 않은 자아를 통해 자신을 세계의 척도로 보는 아버지 앞에서 느낀 카프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여러 장 단편 소설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무능과 아버지의 유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 자신의 사례와 교육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자 한 바와 같이 저의 무능력을 확신시켜 주셨지요.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무능력하고 그로써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입증되었다면 가장 큰 일이라 할 결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난다면 카프카의 모든 작품이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카프카의 작품 속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걸 알 수 있고, 카프카와 관련된 카프카의 삶과 관련된 하나만 더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카프카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카프카는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 실종과 소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작가입니다. 카프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결국 무너져버리는 비극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카프카의 작품 세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건데, 어쨌든 그 현대인들, 지금 우리 최근의 현대인들한테도 해당되죠. 현대인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고독, 이와 관련된 일종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카프카가. 그래서 그런 카프카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인데, 이 내용만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거리를 던지는 이유는 소심하고 나약하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고통과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카프카의 문학은 어렵고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독자를 주인공의 깊은 마음의 우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은 카프카의 내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프카는 어떻게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 외곽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프라하가 체코의 수도지만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11개의 나라가 모인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또한 종교는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가 한 지붕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고 자본주의가 급진적으로 발달하던 때라 기회와 경쟁, 성공과 실패로 도시 빈민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민족주의가 끌어오르면서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누가 불씨 하나만 떨어뜨리면 폭파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프카는 자신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듯합니다. 카프카는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카프카를 사회국가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를 말한다면 프라하, 유대인, 그리고 독일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죠. 체코 프라하 출신이지만 유대인이니까 이 체코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이, 프라하 출신으로서 소속감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가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은 그는 살면서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에 살면서 체코인으로 소속되지 못했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생활하지 못했고 독일 교육을 받으면서 독일 문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늘 경계선상에 머물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어떤 소속감이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웃사이더로서, 구계자로서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불안과 집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카프카의 아웃사이더 성향은 아버지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가 뜨는데 여기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에 일조한 것이 또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예. 인상 자체가 굉장히 완고하지 카프카의 않습니까? 아버지는 카프카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조금 건너뛸까요? 아버지 부분. 훈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한 헤르만 카프카는 결혼 이후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독선적인 아버지에 대한 성격이 내용이죠. 더욱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7살 때부터 손수레를 끌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10대 장사를 하면서 집으로 돈까지 붙였다는 이야기까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렇지. 자녀들이 자신처럼 세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카프카는 이러한 환경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는 사실 이러한 아버지의 어떤 유전인자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고 싶었고 여성처럼 아주 섬세하고 이런 성향이었고 이제 아버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성향인데 아버지한테 이제 물질적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출세하기를 아버지가 바라니까 정말 숨쉬기 힘들었겠죠. 카프카는 아버지의 독단적인 성격에 반항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유일한 탈출구는 글쓰기였습니다. 카프카의 글에는 유독 일기와 편지가 그렇죠. 많은데요. 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좋은 형식이기도 하죠. 카프카의 작품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원망이 참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제가 없는 것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에 대한 질책의 말로 하셨죠. 때때로 저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아버지가 사지를 쫙 뻗고 누워 계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마치 저한테는 아버지가 가리고 있지 않거나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만이 저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은 진리요 법이었습니다. 언어 폭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해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나는 돈을 벌 테니 너는 공부를 하거라. 이런 식이었는데 자신이 이루어 놓은 부의 아들의 공부와 출세로 지적 계층 상승을 원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에 대한 탈출구로 글쓰기와 책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철학을 전공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하러 그렇죠. 강요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1년 동안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법학과를 좀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학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독일 문학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죠. 독일 뮌헨대학교에 가서 독일 문학과 예술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프라하와 뮌헨이 자동차로 하루 왕복 가능한 거리지만 그때는 아주 머나먼 유학길이었죠. 아버지에게 이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거 배우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 쳐들여가면서 그딴 걸 배우려고 독일 유학을 가? 카프카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강요에 고개 숙여 프라하의 법학대학교를 계속 다니고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카프카는 일반 보험회사에 취직하는데요. 또 안 맞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봉의 업무도 막중했다고 하는데요. 카프카는 타고나기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신경과민 진단을 받고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둡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되는 그 변신이라는 작품에서도 그 주인공이 회사원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카프카의 어떤 이런 삶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후 두 번째로 입사한 곳이 노동자 재보험공사였는데요. 이곳은 국영기업으로 이전 직장에 비해 근무 시간은 반으로 줄고 월급은 10배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 덕분에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직장이 요즘에도 없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그렇겠죠. 많았겠어요? 카프카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프라하에 고립된 소수사회의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프라하 시민이었지만 유대인이었기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야 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고 입사하고 5년 동안 계속 승진해서 30명을 이끄는 중간급 관리가 됩니다. 카프카는 이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했다고 회상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프카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동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죠. 카프카가 말년에 병세가 짙어져 일을 못할 때에도 이 회사에 나오는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선전이 자, 광고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카프카를 읽을 수 있는 건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 덕분입니다. 그쵸? 카프카는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의 후유증으로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의 병색이 짙어질 무렵 절친이었던 막스 브로트를 불러 자신의 모든 작품을 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가 결국 이제 병에 걸려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막스 프로트가 아니었으면 카프카의 작품을 우리가 오늘날 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인연이었고, 또 우리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카프카의 작품 세계를 어쨌든 접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어떤 기회를 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판된 작품이건 미완성 작품이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작품은 자신과 함께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스 브로트는 20년 넘게 알게 지낸 카프카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둘은 대학교 독서 동아리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요. 니체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날이었다고 하네요. 카프카는 니체 사상에 심취해 있던 반면 막스 브로트는 니체를 현실 도피적 몽상가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반대였는데요. 카프카는 늘 혼자고 내성적이고 생각하기 좋아했던 반면에 막스 브로트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늘 말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으로 사회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늘 혼자 있는 카프카를 동굴에서 끌고 나와 문인과 출판사와 모임에 소개해 주었다고 하죠. 그렇죠. 카프카가 지극히 폐쇄적이었지만 브로트는 누구나 환영했고, 카프카가 전쟁을 옹호했지만 브로트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연애는 찬성하고 결혼은 반대했지만 브로트는 아주 일찌감치 결혼했습니다. 카프카가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낳았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자기가 어떤 부자 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또다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물론 카프카가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잠시 이들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브로트는 계속적으로 카프카의 창작 활동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카프카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있지만 친구로서 카프카가 진정 자신의 꿈을 이루기 바랬다고 합니다.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사후에 카프카의 부모님과 연인들과 여러 지인들을 방문하여 카프카의 작품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카프카의 미완성 유고작인 실종, 소송, 성은 카프카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인정받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당시의 미완성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들은 태고를 거치지 않은 날것이었고 원고는 지금처럼 디지털 원고가 아닌 종이의 손글씨 원고였기 때문에 오탈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트는 카프카의 낯설고 특이한 표현을 풀어내거나 삭제했습니다. 브로트는 많은 사람들이 카프카의 작품을 쉽게 읽기 원했던 거죠. 카프카 생전에 그의 책 판매량은 매우 저조했는데요. 여기에 카프카는 정말 많이 자책했었습니다. 아마 브로트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자주 봐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스 브로트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작품이 출간되고 나서 원작의 훼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대중성과 순수예술의 견해 차이,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 편집자와 원작자의 견해 차이, 이러한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들은 원작 훼손 없는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카프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본을 보고 그러니까 카프카의 작품이 많은 해석의 가능성, 다양한 어떤 다관점 이런 게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또 광고가 조금 있는데 조금 지나갑시다. 광고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이 상업적인 것 같습니다. 자, 건너뛰고. 이창용
레비는 동유럽을 유랑하는 유대인 극단의 배우입니다. 카프카는 이창 레비를 통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동화 정책이 시효를 거두자 많은 유대인들이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에 동화하면서 유럽 시민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와 이성의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서유럽 유대인들과는 달리 동유럽 유대인들은 영성이 강조된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독일어와 히브리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디시 언어였는데요. 카프카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고 이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즈음 이창 레비가 공연하는 유랑 연극단이 프라하에 머물면서 공연을 시작했고 카프카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서유럽 유대인들은 영성 중심의 유대교 신앙생활을 비난했습니다.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이라며 질 낮은 행동이라 비난했죠. 하지만 카프카는 개인적인 서유럽 유대 문화보다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바탕된 동유럽의 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유대인으로 정체성이 확고했던 이들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이디시 언어를 할 수 없었지만 느낌으로 자신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 이창 레비 덕분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이창 레비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행여나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이창 레비를 벌레 보듯 끔찍하게 쳐다봤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카프카의 변신의 모티브인 벌레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아버지 같이 물질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창 레비 같이 그 유랑 극단의 어떤 그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딴따라 그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냥 벌레 보듯이 했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창 레비를 따라 유대교에 심취도 하고 여러 연인을 만나면서 연애도 하지만 그의 영혼을 구해준 것은 오직 글쓰기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프카는 3번의 약혼과 3번의 파혼을 했습니다. 카프카는 성장 과정에서 얻은 애정 결핍과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그렇죠. 못한 듯합니다. 그는 선택 앞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듯 도망쳐 자신의 글쓰기에 몰두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약혼까지 결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늘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카프카가 글쓰기에 대한 열정으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카프카의 일생을 조사하다 보니 카프카가 연애와 사랑에는 참으로 자신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카프카는 결혼을 하면 글쓸 시간이 없어질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늘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을 또 낳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야. 그죠? 그런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책임감이나 이런 걸, 의무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해서 도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면이 불안했던 카프카는 사랑했지만 책임질 용기는 없었습니다. 카프카의 어머니는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어머니 또한 자녀 양육을 부모에 의지했습니다. 카프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이는 카프카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예술가에는 뮤즈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는 여신들. 하지만 카프카에게 연인들을 뮤즈라고 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카프카의 연인들은 카프카를 더욱 글에 몰입하고 집착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이들에게 참으로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3번의 약혼, 3번의 파혼 끝에 마지막으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카프카는 병색이 너무 깊었고 독신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죠. 자, 뭐 약간 광고가 조금 지나가고 펠리츠 바우어. 카프카는 펠리체 바우어를 막스 브로트의 집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펠리체 바우어와 3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려 5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처음 3개월간 100여 통의 편지가 그때 쓰였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펠리체 바우어와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펠리체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도 빨랐다고 합니다. 이와 정반대인 카프카는 펠리체와 결혼하면 안정을 찾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얻는 안정이 글쓰기를 방해할 거라 두려워했죠. 카프카는 고독은 작가의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혼을 합니다. 하지만 펠리체를 놓치기는 싫어 파혼을 하고도 계속 펠리체와 만납니다. 그러다 다시 약혼하고 또 파혼하게 되죠. 카프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안겨주었지만 이 때문에 글쓰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이고 우울한 그의 정신 상태에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었죠. 당시 경제산업의 발전으로 공장이 여기저기 세워졌고 대기와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했는데 특히 도시의 위생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폐렴과 결핵은 오늘날의 암만큼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이나 결핵이 카프카 같은 젊은 나이에서는 요즘에는 병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안 되니까. 1918년 유럽 전역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패스트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최악의 질병이었죠.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1차 대전을 참전했던 미국 병사에까지 옮겨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무오년 독감이라 하여 74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에서 5천만 명까지 추정되는 사망자를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을 카프카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펠리체와 헤어지고 프라하 근교로 요양을 가는데 그곳에서 율리 보리책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말수도 적고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 세계를 풍부한 감성으로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율리 보리책과 약혼을 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카프카의 아버지가 반기를 들고 나오죠. 결혼도 신분 상승의 하나라 생각했던 카프카의 그렇죠.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파혼을 합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에 다시 한번 한 여인이 카프카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밀레나는 카프카의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한 번역가입니다. 원작가와 번역가의 만남이었죠. 밀레나는 체코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카프카보다 13살이나 어렸고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밀레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망가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극도로 반대했던 바람둥이와 결혼을 하고 비엔나로 떠납니다. 결혼 초기에 독일어를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당시의 여성들과 달리 언어 능력을 스스로 키워 신문기자로 번역가로 활동합니다. 밀레나는 의학과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신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카프카는 1920년 4월 전후로 밀레나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카프카는 밀레나가 자신의 원초적으로 결핍된 애착과 사랑을 채워줄 거라 믿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카프카의 강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카프카는 죽기 전에 일기장과 실종자, 성,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의 원고를 밀레나에게 맡겼습니다. 카프카는 밀레나와 결혼하기로 맘먹고 밀레나의 이혼 절차를 스스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나는 카프카와 달리 이혼도 재혼도 원치 않았습니다. 밀레나는 진실된 사랑보다 결혼의 제도 안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이는 카프카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카프카는 밀레나와 헤어지고 다시 창작 활동에 집중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여동생과 근교로 휴가를 갑니다. 그곳에서 도라 디아만트를 만나는데요. 20살이나 어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20살이 하지만 카프카는 도라 디아만트와 진정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않은 프라하를 떠나 베를린으로 도라 디아만트와 이주합니다.
그는 베를린에 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베를린을 삶의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원했지만 어떤 누구도 이들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 머물면서 카프카는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지만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조약에 따라 살인적인 보상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로 돈을 싣고 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카프카는 도라 디아만트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폐렴이 악화되어 프라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병원과 요양을 오고 가다 41번째 생일 바로 전날 도라 디아만트 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또 광고네요. 그래서 참 카프카와 그 연인들이란 수필집도 사실은 있습니다. 카프카의 문학은 매우 함축적이고 비유와 은유가 많습니다. 활자만을 읽어낸다면 대부분 단편이라 빨리 읽어낼 수 있지만 맥락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려면 제법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연간 100여 편의 논문이 지금까지 쏟아나올 정도로 연구 대상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라는 거죠. 카프카의 작품. 물론 카프카의 실제 의도가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의 그 해석 의도와 맞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무궁무진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상의 다양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에게 자네는 불행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독과 불안과 결핍을 글쓰기로 승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독과 불안과 결핍이 사라지면 글쓰기도 끝이 날 거라는 무의식에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삶의 끝까지 경계선에 머물고만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실존을 고민하는 카프카의 내면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변신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가 가정이라는 공간에 있는 고립된 방 안에서 가족들과의 공간의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인간이면서 벌레이고 벌레이면서 인간인 주인공의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출근하려는 주인공 요세프 카가 갑자기 체포되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기소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처벌을 피하려고 아둥바둥하다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실존주의에서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둥바둥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렇죠? 존재를 비유했다고 극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골에 사는 아픈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에게 가려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고 막상 가보니 환자는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는 허둥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는 카프카가 경계선에서 머무르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는데요. 이처럼 카프카는 인간 내면의 깊은 탐구에 몰두한 작가였습니다. 사실 카프카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의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재발견되는데요. 까뮤와 사르트르가 극찬을 했고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상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변신을 읽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해변의 카프카로 카프카의 삶을 소재 삼아 책을 쓰기도 했고요. 밀란 쿤테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카프카의 소재에서 따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삶과 작가들의 책에 영향을 관심이 주고 있죠. 많은 여러분들이 카프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자, 이렇게 카프카한테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많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카프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카프카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카프카의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